안녕하십니까. 방금 전화가 오는 바람에 영상 촬영이 자동으로 끊겨 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래서 피그스만 침공 작전이 실패로 끝나가지고 존 F 케네디는 굉장히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로부터 한 1년 반쯤 후에 1962년 10월 달에 피그스만 침공 계획은 그냥 1961년 4월에 있었고, 그 기간이 뭐 4월 20일부터 5월 2일은 아닙니다. 그냥 4월에 있었다, 그 정도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반 후인 1962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12일 동안 어떤 역사가 발생이 되냐면 제3차 세계대전 위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역사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쿠바 봉쇄 작전입니다. 자, 그게 1961년 4월에 피그스만 침공 작전이 실패로 끝나자 구소련은 쿠바에다가 미국을 타겟으로 한 핵탄도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존 F 케네디는 당장 철거해라, 그러지 않으면 3차 세계대전도 불사하겠다 라고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1962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딱 12일 동안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후르시초프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간에 수십 통의 전화 그리고 서신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타협점을 찾습니다. 미국이 제 쿠바를 다시 침공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쿠바에 건설 중인 핵탄도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이루어진 그 쿠바 봉쇄 작전이라는 것은, 쿠바가 섬나라지 않습니까? 섬나라 외곽에다가 해상에 봉쇄선을 설정하고 그 안으로 소련의 미사일을 실은 선박이 쿠바 안에 들어가면 3차 세계대전을 치르겠다라는 존 F 케네디의 강경 입장이 바로 쿠바 봉쇄 작전이었는데요. 결국은 그게 무력 충돌로 갔으면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해서 아마겟돈, 즉 인류 최후의 날, 인류 종말의 날이 올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 F 케네디의 업적은 대통령 재임 중에 포괄적인 민권법이 뭐냐면 인종, 종교, 국적 등을 구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한다. 이게 포괄적인 민권법인데요. 그게 통과가 됐었고, 사회복지제도도 많이, 의료보험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신장이 됐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잠실 선착장 쪽으로, 즉 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존 F 케네디의 실수 내지 실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월남전 개입입니다. 쿠바가 1959년에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유럽 중남미 지역에 공산 세력이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남미의 20개 국가와 진보를 위한 동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남미의 20여 개 국가와 진보를 위한 동맹을 맺어서 미국이 그 남미 지역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경제 부흥을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었죠.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그 전임자 케네디 대통령의 전임자가 아이젠하워, 그 전임자가 트루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트루만 대통령의 마샬 정책하고 비슷한 거죠. 가난은 공산화의 지름길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서유럽은 가난하다. 전쟁의 참상하에 폐허가 된 서유럽은 가난해서 공산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소련이 동유럽까지 공산화 시킨 상태에서 서유럽까지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서유럽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 게 마셜 플랜이고, 또 트루만 독트린도 그때 나오죠. 공산주의와 맞서서 싸우는 지역, 국가에는 어디든지 미국이 원조를 제공할 것이다. 즉 전 세계 공산화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반공주의자 트루만 대통령의 그런 정책이 있었던 거죠. 6.25 한국전쟁 당시에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한국전에 트루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듯이, 여하튼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그 마셜 플랜과 비슷하게 남미 지역에 진보를 위한 동맹을 맺어서 경제 지원을 해줌으로써 서인도 지역에 있는 쿠바의 공산화의 세력이 남미 지역까지를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공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아시아통,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 거기에서도 이제 북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고 남베트남이 자유진영인데,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베트남의 전체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남베트남에다 군사 지원을 한 게 베트남전 개입이지 않습니까? 케네디 대통령 전임 시절, 아이젠하워 시절에는 군사 전문가 포함한 군인들이 한 수백 명밖에 남베트남에 안 나가 있었는데, 즉 남베트남에 파병되어 있는 미군의 군인 포함 군인 군사 전문가가 한 수백 명밖에 안 됐는데,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17,000명으로 증원시켜 가지고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이제 곧 일어나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1963년 11월 22일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에 의해서 암살이 되고 나서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하는데요. 그래서 린든 존슨 시절에 베트남 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전쟁이고, 그 전쟁을 미국이 역대 미국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패배한 전쟁으로 남은 게 베트남 전쟁, 일명 더러운 전쟁이라고 칭해지는데요. 그 전쟁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전 시작 최초 발을 담근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었다. 그게 실책이었다. 뭐 그런 정치 평론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는 뭐 부인하고는 나이 차이가 12살입니다. 제클린 여사죠. 존 F 케네디보다 12살 젊은 제클린 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과 썸씽 스캔들이 있는 걸로도 유명하죠. 대표적으로 마릴린 monroe와 스캔들이 있었다. 그래서 마릴린 monroe가 존 F 케네디보다 1년쯤 전에 호텔에서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케네디가 해서 암살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됐지만 의혹만
음모론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계속 잠실 선착장을 통과해서 잠실 헬리콥터 이착륙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또 명승연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하기 약 한 달 전입니다. 1963년 10월에 프로스트 시인의 시인을 추모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에머스트 칼리지인가? 에머스트 칼리지 그 대학교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그 시점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기 한 달 전인 1963년 10월인데요. 그보다 한 9개월 앞서 사망했던 로버트 프로스트 시인, 대통령 취임식 때 축사를 시로 낭송했던 분이죠. 프로스트 시인의 죽음을 추모하는 그러한 연설을 하는데 마지막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뭐냐? 전 세계가 미국을 힘 때문만에 존경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문명을, 위대한 아름다운 성숙된 문명 때문에 존경받는 미국이 되어야 한다. 미국은 꼭 힘 때문만에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위대한 그러한 문명 때문에 인류의 자유와 인권, 평등, 이런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최고 국가라는 그러한 문명 때문에 존경받는 나라가 되도록 합시다 라고 연설을 마칩니다. 그게 또 명연설로 남아 있습니다. 자, 잠실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통과해서 이제 청담대교 방향, 아까 탄천하고 한강이 만나는 지점 그쪽으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관광을 해야겠습니다. 자, 별 비춰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보이시죠? 자, 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전방 한 3km 지점에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지금 한강 자전거길이 쭉 동쪽 방향으로 펼쳐져 있는데요. 전방 3km 정도 지점에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보이시죠? 화이팅!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서쪽 방향이 자전거 진입금지, 여기는 산책로 겸 보행로고요. 반면에 이 곡선형 도로가 자전거 도로인데 자전거 타고 가는 분이 보입니다.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환을 해서 이제 다시 동쪽 방향 잠실 나들목 쪽 출발점으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되면 총 한 km, 한 11km 정도 달릴 것 같습니다. 잠실 나들목까지 가게 되면 한 11km 정도. 잠실대교에서 아까 탄천 거기가 3km 정도. 그러면 한 11km 달릴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헬리콥터 이착륙장입니다. 여기에서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남쪽 방향인데요. 헬리콥터 이착륙장 동그라미 원형이 2개가 있습니다. 잠실 헬리콥터 이착륙장, 저 너머로 잠실 종합운동장이 저 야광 조명시설이 보입니다. 야간 조명시설. 그 다음에 이번엔 동쪽 방향입니다.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자, 청담대교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북쪽 방향 뚝섬 유원지 방향입니다.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와서 한강에
물이 많이 탁해졌습니다. 흙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동쪽 방향, 저 멀리 전방한 2.5km 지점에 잠실대교가 있고 그 너머로 올림픽대교의 타워가 보입니다. 자,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잠실 헬리콥터 입착륙장에서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이쪽 방향으로도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곳은 잠실 헬리콥터 이착륙장입니다. 이곳 바로 남쪽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햇볕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햇볕 나오기 전에 빨리 달리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여기가 여의도에서 동쪽으로 15.5km 지점이고 잠실 나들목이 17km 지점이니까 앞으로 동쪽으로 1.5km만 달리면 오늘 총 11km 정도를 달리게 됩니다. 화이팅! 자, 오늘 평일이고 비가 내린 직후여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존 F 케네디의 명연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 대표적인 사례로도 소개가 되는데요. 케네디 가문이 로열 패밀리 가문이라고 아까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 사회 상류층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기부하고 기여하고 이런 것을 노블리스 오블레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 F 패트릭 케네디 1세도 아들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전투에 참전하는 게 필수 조건이다 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아들 그 조지 케네디 2세도 연장 근무를 해가면서 유럽 전선에 참여했다가 전사를 했고요. 둘째 아들은 군대 면제가 됐는데도, 즉 존 F 케네디는 군대 면제가 됐는데도 영향력을 발휘해서 군대를 입대시켜서 태평양 전선의 해군 장교로 근무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가진 자들의 사회에 대한 헌신과 희생, 봉사 정신,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례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많이 퇴색됐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 미국 사회는. 그래서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글을 많이 쓰는 윌리엄 누구지? 윌리엄 무어입니다. 윌리엄 무어라는 그 영화 감독 겸 작가일 겁니다. 윌리엄 무어라는 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대통령 길들이기라는 책에서 10대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10대 공약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부유층 자녀들 5%만 군대 보내기. 그러니까 부유층 자녀들 5%만이라도 군대를 보내야 된다. 최소한. 과거에는 존 F 케네디 가문의 그러한 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과 태평양전선 참전 사례가 있듯이 상류층, 부유층 자녀들이 많이 군에 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최소한 5%만이라도 보내야 된다라고 대통령 길들이기라는 제목의 책에서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류층 자녀 5%만 군에 보내기. 만이라는 게 그건 만이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물리 해석을 해보면 좀 해석을 해보면 최소한 5%는 군에 보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게 안 지켜주고 있다, 상류층 사회 자녀들 5%도 군에 안 보내고 있다라는 사례로 이것을 지적하면서 꼬집었답니다. 그게 뭐냐, 이라크 전쟁 등에서 부유층 자녀가 5%만이라도 거기에 파병이 됐다면 그 아무 위협이 되지도 않았던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지 않았을 것이다. 즉 상류층 자녀들은 거기 안 가 있었고 평범한 서민들의 자녀만 가 있다 보니까 상류층 자녀들이, 만약에 상류층 자녀들이 거기 파병됐었다면 오피니언 리더로서 정계, 경제계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 부모들이 그 쓸데없는 위협이 되지도 않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거다.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데, 대통령이 의사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러한 무모한 전쟁은 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상류층 자녀들이 거기에 5%도 안 되는, 거의 상류층 자녀들은 군에 안 가다 보니까, 평범한 서민들의 자녀만 거기 가다 보니까 서민들의 부모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어서 결국은 무모한 전쟁, 위협이 되지도 않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을 치르게 됐었지 않냐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 영화 감독 겸 작가가 대통령 길들이기라는 제목의 책에서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류층 자녀 5%만 군에 보내기, 그런 공약이 있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시절에 그러한 것들, 벌써 60여 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블레주의 사례는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500m면 종료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케네디 대통령의 내용은 제가 지금부터 2년 5개월 전인 2020년 3월에 출판했던 인문학 서적 두 번째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에 소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인문학 서적을 3권 출판을 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가 지금부터 2년 5개월 전인 2020년 3월에 출판한 책이었는데요. 제목이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이고, 거기에는 4편의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등산에 관한 이야기,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이고, 두 번째가 테쿰세의 저주입니다. 그것은 뭐냐, 1840년부터 1960년까지 20년 간격으로 당선된 미국의 대통령 7명이 임기 중에 사망했던 사건이 바로 테쿰세의 저주인데요. 그 테쿰세의 저주의 7번째 대상자가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이야기가 제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이었고, 4번째가 청해만 연쇄 살인 사건인데요. 지금부터 15년 전인 2007년 남해안에서 일어났던 70대 어부에 의한 우리 젊은 청년 4명이 연쇄 살인됐던 사건을 각색을 했습니다. 팩트에다가 픽션 요소를 합한 것을 팩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에 기반한 각색된 소설, 청해만 연쇄 살인 사건이 4번째 이야기인데, 그 4편이 저의 인문학 서적 두 번째 출판작인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에 있는 4편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제가 테쿰세의 저주에 나온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쿰세의 저주 간단히 부연 설명드리면, 1840년에
미국의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당선되고 계속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는 7명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주의 대상자가 1840년에 당선된 윌리엄 해리슨, 두 번째 저주의 대상자가 1860년에 당선된 에이브러햄 링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80년에 당선된 가필드, 네 번째는 1900년에 당선된 맥킨리, 다섯 번째는 1920년에 당선된 하딩, 여섯 번째는 1940년에 당선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일곱 번째가 바로 1960년에 당선된 존 F 케네디입니다. 이 7명의 대통령들이 테쿰스의 저주, 1812년 영미전쟁 당시에 인디언 쇼니족의 주장 테쿰스가 미국 편에 서지 않고 영국과 연합군을 결성해서 미국에 대항했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인디언 주장 쇼니족의 주장 테쿰스를 사살하니까 테쿰스의 주장이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앞으로 매 20년마다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이 테쿰스의 저주인데요. 그러니까 1의 자리수가 0, 10의 자리수의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대통령 7명 연속 그렇게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하는데 7명 중에 4명은 암살이고 3명은 병사를 합니다. 1800년 당선된 첫 번째 저주 대상자 1840년에 당선된 윌리엄 해리슨은 급성 폐렴으로 대통령 임기 1개월 만에 병사를 하고요. 두 번째 1860년에 당선되고 64년에 재선되고 재선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에이브러햄 링컨은 1865년 4월 14일에 총을 맞고 4월 15일 아침에 사망을 합니다. 암살된 거죠. 여기서 저기까지 300m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80년에 당선된, 다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지 않습니까? 1880년에 당선된 가필드는 대통령직 수행 6개월 만에 암살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맥킨리는 1896년 초선 1900년 재선이 되는데요. 재선 임기 시작 6개월 만에 암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20년 당선된 다섯 번째 희생자 하딩, 임기 2년 반 만에 1923년에 병으로 죽습니다. 재선을 기대하고 지방 유세를 하던 도중에 미국 서부 워싱턴 주에서 캘리포니아 주로 이동하던 열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샌프란시스코 호텔에서 사망을 합니다. 하딩은 병사입니다. 자, 잠실나들목 도착했습니다. 여의도에서 동쪽으로 17km 지점입니다. 자, 여기 잠실나들목 간판 보이시죠?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자전거길에서 찍을 때는 자전거가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보면서 찍습니다. 그래서 하딩 대통령이 다섯 번째 희생자고, 여섯 번째가 누구냐? 루즈벨트 대통령 역사상, 미국 대통령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 하셨던 분. 1932년 초선, 36년 재선, 1940년 3선, 44년 4선. 그런데 4선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고 1945년 4월 12일 날 뇌출혈로 사망을 합니다. 그로부터 18일 후인 4월 30일에 독일의 히틀러가 권총 자살합니다. 그로부터 8일 후에 독일이 영국, 프랑스, 미국을 상대로 항복을 합니다. 그 다음날 5월 9일 독일이 소련을 상대로 항복합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은 종전이 됐지만 태평양 전선은 종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1945년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미국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미국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일 후 7월 26일 포스담 선언에서 중국의 장제스, 미국의 트루만, 영국의 애틀리 총리가 모여서 포스담 선언문에 서명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즉각적으로 항복해라.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파멸이 있을 뿐이다. 그러한 선언문의 배경에는 그 선언문 발표 열흘 전인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핵실험에 미국이 성공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원자폭탄을 확보했다라는 그러한 비빌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포스담 선언문에 그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포스담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으니까 11일 후인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 리트보이를 투하합니다.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그로부터 3일 후인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핵폭탄인 펜맨을 투하합니다. 그러니까 6일 후에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해서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이 종전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중에 최연소 당선 대통령 43세에 당선된 1960년에 43세의 나이로 당선된 존 F 케네디 미국의 35대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공통점 한 100가지가 소설 비슷한 걸로 나와 있기도 한데요. 그거에 관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링컨과 케네디 대통령의 공통점 10가지는 제가 지금부터 한 열흘인가 2주 전에 유튜브에다 올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은 한 12시가 좀 넘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 3일 수요일 정오가 넘었는데요. 어제하고 오늘 오전까지, 어제부터 오늘 오전 한 10시까지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햇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한 31도 정도로 예보되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죠.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지금까지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행복한,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잠실 나들목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